두꺼운 장갑을 자랑하던 차세대 전차들이 실전에선 속수무책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탱크에 천적으로 떠오른 보병용 대전차 로켓 때문인데요. 그동안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의 메르카바 전차가 자국의 대전차 로켓 공격으로 줄줄이 파괴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영상에서는 하마스군의 대전차 공격에 메르카바 전차가 화염에 휩싸입니다. 극강의 방어력을 자랑하던 메르카바가 멈췄으며 승무원의 생사도 위태로워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런 장면은 하마스의 주작이며 선동에 가깝습니다. 하마스의 메르카바 파괴 영상에는 매우 중요한 장면이 하나 빠져있기 때문인데요. 영상에선 하마스가 실제로 전차를 파괴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오히려 메르카바의 능동방어 시스템에 대전차 로켓이 무력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과연 대전차 로켓은 전차의 천적이 맞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현대전차전의 주인공 능동방어장치 APS 그리고 러시아에서 받은 기술로 세계 최고 수준의 APS를 직접 개발 개량한 한국형 KAPS의 현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하마스군이 사용하는 대전차 미사일은 북한제입니다. 북한제 불세토와 구소련의 RPG-7을 주력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주로 땅굴 속에 숨어 있다가 메르카바 전차를 공격하고 다시 지하로 숨어버리는 게릴라 전술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해당 뉴스가 전파를 타고 알려지면서 대한민국의 기갑전력 역시 이스라엘처럼 초토화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피격 영상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메르카바 포탑 측면에 붙어있는 이스라엘의 능동방어 체계 트로피 시스템이 하마스가 발사한 대전차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요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하마스는 불세토를 구입하면서 북한의 선전, 선동 전술까지 제대로 전수받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전사자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실시간으로 유족에게 통보하고 있지만 사망한 전차 승무원은 극소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마스가 전쟁 기간 동안 수백 대의 전차와 장갑차를 파괴했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입니다. 전쟁이 발발한 지 수개월이 지났고 지금도 가자지구 곳곳에선 시가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흔히 시가전을 장갑차의 무덤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기갑사단의 피해는 아주 미비합니다. 일단 하마스군이 사용하는 장비가 워낙 형편없기 때문인데요. 알려진 대로 이스라엘군과 하마스는 전쟁 수행 능력에서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테러 집단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하마스는 제대로 된 전차는커녕 야포조차 없고 그나마 이들이 믿을 만한 무기라고 해봐야 텐덤 방식의 대전차 로켓이나 박격포탄과 폭격을 조합해 만든 IED 정도가 고작입니다. 전술한 대로 이들은 RPG-7 계열 대전차 로켓이나 북한이 지원한 불세토 대전차 미사일을 주력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물론 대전차 고폭탄도는 성형 작약 효과를 이용하는 지향성 폭약이기 때문에 현대식 전차 장갑을 뚫고 제트 기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야 보병 단위의 대전차 무기로 전장에서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다지만 실전은 다릅니다. 무기의 질적 저하는 하마스의 인명 손실을 가져올 뿐 이스라엘에 제대로 된 데미지를 입힐 수 없었죠. 실제로 중동의 소식을 전하는 외신에 따르면 현재까지 손실된 메르카바는 총 5대로 3대가 노획되었으며 격파된 것은 2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마스의 대전차 로켓이 힘을 쓰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오늘의 주인공 능동방어 체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능동방어 체계인 트로피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능동방어 체계란 전차와 같은 기갑 차량이 로켓이나 미사일 등의 공격받기 이전 능동적으로 적의 공격을 무력화하는 방어 체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트로피 시스템은 APS의 선두주자로 이른바 미니 이지스 시스템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죠. 360도 전방위 레이더를 기반으로 하는 트로피 시스템은 적의 대전차 미사일을 교란하는 소프트킬 방식과 물리적으로 직접 요격하는 하드킬 방식이 모두 적용되어 있는데요. 소프트킬 방식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적의 대전차 미사일에서 내뿜는 유도 전파를 교란해 기만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목표물을 조종하는 무유도 로켓 방식에는 제약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트로피 시스템을 예로 들면 1차적으로 전자전 공격을 이용해 대전차 미사일의 소프트킬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만약 1단계에서 무력화에 실패하거나 무유도 로켓이라면 포탑 하드킬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해 피격 직전에 적의 발사체를 요격해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은 기껏해야 0.5에서 0.6초에 불과한데요.
승무원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이스라엘 역시 그 어떤 나라보다 APS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습니다. 심지어 전차용으로 개발되어 820kg에 육박하는 트로피 HV를 나메르 장갑차에 탑재하기 위해 480kg으로 경량화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른바 트로피 MV VPS인데요. 이 덕에 이스라엘은 2009년을 시작으로 하드킬 방식의 APS를 실전에서 검증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드킬을 장착한 이후로는 자국 전차가 적의 대전차화기에 파손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한데요. 조금은 허세가 섞여 있긴 하지만 현재 이스라엘군의 주력 전차인 메르카바에 장착돼 운용 중인 트로피 시스템은 독일 레오파르트2는 물론 미국의 M1 에이브람스에도 탑재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자국에서 개발 중이던 퀵킬, 아이언 커튼 등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의 트로피 시스템을 선택했는데요. 하드킬 APS의 문제는 아군 보병을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적의 로켓이나 미사일을 전차 근처에서 직접 요격, 폭발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한데요. 특히 APS의 원조격인 소련과 러시아에서 만든 아레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요격 시 발생하는 폭발이 너무 커서 전차의 반응 장갑까지 날려버릴 정도였습니다. 만약 주변의 보병이 재병합동 중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반면 트로피 시스템은 소형 EFP를 이용해 폭발 방향을 방사형으로 한정짓습니다. 요격탄 파편 범위 역시 굉장히 좁기 때문에 아군 보병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역시 같은 이유에서 트로피 시스템을 채택한 건데요. 자국에서 APS를 개발하느니 이미 실전에서 검증되고 아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트로피를 탑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선택이 전 세계 방산 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상상 이상인데요. 미군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지구상 가장 까다로운 검증을 통과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미국은 의외로 능동방어 체계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덕분에 해당 분야에서는 이스라엘에 뒤처져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오히려 미국을 제치고 이스라엘의 트로피 시스템에 버금가는 능동방어 체계를 개발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른바 KAPS로 불리는 대한민국의 능동방어 체계는 AI 및 덕컴 기술 등이 탑재된 상당히 높은 수준의 APS인데요. A사 레이더를 이용해 적의 미사일이나 로켓을 탐지 추적하고 이렇게 획득한 정보를 AI로 분석해 대응 체계를 자동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덕컴의 적외선 레이저를 이용해 적 미사일을 교란하거나 밀리미터파, 적외선, 가시광선을 모두 차단할 수 있는 다영역 차단 연막탄을 발사해 적의 대전차 미사일이 공중에서 폭발하도록 만들 수도 있는데요. 또는 트로피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직접 요격탄을 발사해 로켓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능동방어 체계 개념을 처음 도입한 러시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APS를 탑재하는 것만으로도 전차의 생존성을 무려 3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토록 훌륭한 KAPS를 개발해 놓고도 정작 K2 흑표에는 소프트킬 방식의 능동방어 체계만 탑재했습니다. 심지어 현재도 K2에서는 하드킬 APS 탑재를 위한 빈자리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더 어이없는 건 해당 기술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선 방어력보다 경제성을 중시하는 풍토가 문제입니다. 30톤 이상의 중장갑 차량이 대부분인 해외의 보병전투 장갑차와 달리 대한민국은 경장갑 차량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크고 작은 하천이 많고 지형이 험악한 대한민국의 지리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요. 하지만 경제성을 높인다며 장갑이 더 얇은 염가형 차량을 도입하거나 대전차 지뢰 방호 시스템 모듈식 장갑에 회의적인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고기능 방호 시스템을 개발하고서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라크 전쟁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군 차량의 지뢰 및 소총탄 방호를 기본으로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신형 군용 차량의 경우 대전차 지뢰 방호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하다못해 경제 규모가 작은 동유럽 국가들마저 최근 도입한 전차와 장갑차에 APS를 기본 사양으로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설명이 무색하게도 여전히 APS 도입을 망설이는 중입니다. 심지어 북한마저 APS를 적용하기 시작한 걸 생각하면 기가 찬 일입니다. 북한은 무장장비 전시회 2023에서 신형 전차인 M2020 개량형을 공개하면서 능동방어장치 시연 영상을 함께 선보였습니다. M2020은 2020년 처음 공개된 모델로 당시에도 포탑 전면 및 측면에 박스형 물체를 장착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공개된 시연 영상에서 해당 물체가 하드킬 APS의 요격탄 발사기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체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신형 전차의 도입 수량이 극소수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KAPS 설치에 대당 약 10억 원이 소요된다며 탑재를 반려했습니다. K808 장갑차가 한 대에 약 17억 원이라는 걸 생각하면 분명 부담스러운 금액이긴 합니다. 게다가 보병과의 합동작전이 많은 국내 기갑교리를 생각하면 하드킬 방식의 부수적 피해가 염려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폴란드 수출 모델인 K2PL의 트로피 시스템을 통합하는 데 성공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문제되었던 대당 13억을 호가하는 KAPS의 높은 가격도 규모의 경제로 어느 정도 해결에 실마리가 보입니다. 지금까지 가성비와 빠른 납기로 어필하던 K방산에 또 하나 비장의 카드가 부여된 것이죠. 이를 위해선 지금까지 비협조적이며 구태의연했던 정부와 군의 사고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한데요. 산학연 주관으로 지향성 방해 기술과 차량 탑재용 복합 제모 설계 기술, 위협체 탐지와 통합연동, 표적 대응 등을 포함한 지능형 능동방호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만큼 보다 완벽한 KAPS 시스템이 구축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